네,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짜 뭐 12월 16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웅식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김종대 의원님 또 김광진 전 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두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탄핵 특집 방송으로 방송을 쉬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우리가 탄핵 가결을 다른 방송 들으시라고. 소추안 가결을 위해서 또 국회에 또 우리가 또 가야 되는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한 주 쉬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뭐 이제 지금 탄핵 정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굉장히 좀 얼굴이 좀 초췌해지신 것 같아요. 아니 뭐 편할 수가 있겠어요. 예. 예, 사실 그 탄핵 가결되던 순간에는 가장 좀 많이 아팠고, 예. 그러면서 몽롱한 정신으로 무사히 투표를 마쳤는데, 네. 굉장히 저한테는 비현실적인 현실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네. 광경이었어요. 네. 우선 상황 자체도 특이하지만 몸 상태도 그렇고, 네. 이게 보고 듣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인가 이런 느낌. 태어나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뭐 근래 와선 처음이에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이 탄핵 정국의 진보 정당이 처한 게 몸으로 때우는 그 주로 아스팔트 정치학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처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장 차리고 거기서 장기간 했죠. 네. 장기간 했고 뭐 철야 당번도 다 짰고 네. 의원단이 항상 맨 앞에 서야 되니까 네. 결국 뭐 초지일관이 이제 탄핵을 처음부터 이렇게 외치고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는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포지셔닝에서는 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주말 집회도 한 번도 안 빼놓고 갔는데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식 행사가 끝나도 이제 그 이후에 자정 넘어서도 계속 네. 또 집회가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집회장에서 만난 분들 또 쉽게 헤어지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꿈만 같은 시간이 네. 국회가 여의도에 있던가? 나는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예. 가끔 가요. 요즘 가끔. 집회가 말 그대로 평화 집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들은 좀 나은 편이에요. 그래. 예, 저희 때는 어쨌든 처음에 시작하면 카메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쭉 일단 있으시고 네. 그러고 나면 사실 그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한 10시 넘어서 1팀 가고 2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대치하는 분들 이제 네, 이게 네. 이제 항상 고민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12시 1시 정도까지 막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 옆에서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앞에서 같이 싸우기도 좀 애매하고 뭐 이제 그런 관계가 인간 있다가 관계가 이어야죠, 뭐. 예, 2시 정도 되면 또 이제 여기저기 연행돼요. 네. 그럼 연행되면 또 여기 경찰서 한번 저기 경찰서 한번 또 이제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벽 4시 5시 이제 그러면 5시 정도쯤 되면 민변 변호사분들이 이제 차 타고 또 뭐 타고 와가지고 네. 또 이제 바톤 터치 해주고 이렇게 딱 빠져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요즘은 그런 그 늦게까지 네. 몸싸움, 연행 이런 건 좀 없으니까. 그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네. 예, 네. 작년 민중 집회라든가 최근까지도 다 반복됐던 현상인데 올해 촛불 시위 또 이 어떤 100만의 어떤 그 시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났고 네. 또 요즘 집회 가보십시오. 운동권 가요가 다 사라졌어요. 네.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대중적인 그 스타일로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투쟁가요, 운동가요를 거의 들을 수가 없고 정말로 그 중고생 청소년 눈높이까지 맞춰주는 그러면서 어떤 축제 분위기로 이걸 즐기면서 평화적으로 완결짓는 이런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별하별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유리창 한 장이 안 깨지고 그 집회가 번번이 질서 있게 마무리됐다는 거는 대단한 현상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건 전 세계가 예, 놀란 예, 거예요. 예, 왜 예. 뭐 차에 유리창이 한 장 깨졌습니까? 어디 벽돌이 날아갔습니까? 아니면 뭐 올해 노벨 평화상 하나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도 충분히 없어요, 이제 하나도. 이거 지금 노벨 평화상 뭐 그런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운동 문화
이 집회 방식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전 세계적인 뭐 언론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분들 다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 있거든요. 장시간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 있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는데 사람들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던. 민중 총궐기라고 하는 단어를 네. 좀 대체할 만한 새로운 용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있어요. 생각합니다. 네. 예. 그게 정말 비폭력이 이긴다, 평화가 이긴다 이런 하나의 진리를 이번 촛불 집회에서 다시 한번 입증을 해준 것 같아서 뭐 저도 몇백만 분의 1위였습니다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아주 감동적이고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었는데 우리 김광진 전 의원께서는 어디에 그 가결될 때 어디에 계셨어요? 저희 당이 당 안에서 민주종편이라고 종일 민주종편. 편파 방송 종일 편파 방송. 네, 민주종편 TV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제 그거 로텐더홀에서 이제 중계하고 방송하고. 저도 봤습니다. 예. 예. 네. 단체장도 나오시고 예. 의원들도 나가고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네. 딱 그 정의화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할 때 딱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정세균. 정세균. 네, 죄송합니다. 예. 저도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예. 그 순간에요. 아주 솔직히는 딱 네. 그 순간엔 잤어요. 그래요? 예. 그 전날 거의 밤을 샜거든요. 네. 종일 편파 방송이니까 24시간 해야 4시간? 돼요. 예. 근데 밤에는 또 아무도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방송을. 시간은 때워줘야 되고. 그래서 좀 늦게까지만 하다가 있다가 네. 어차피 투표하는 시간 그 1시간 넘게 걸린다 싶어가지고 네. 그 시간을 잠깐 30-40분 자야지 그러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딱 두드리고 나서 막 카운팅 막 가지고 분석하고 그럴 때 그때 네.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그러셨군요. 예. 저는 그때 저기 국회 정문 앞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4시가 넘어서부터 이제 다들 스마트폰 또 이제 그 집회 사회 보고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이제 주목하면서 사회자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23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런 순간 사람들이 딱 그때 떠오른 이미지가 왜 옛날에 그 2002년 월드컵 때 8강전에서 홍명보가 저기 이제 승부차기 마지막 킥을 성공시켰을 때 온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축제 분위기 이런 부분들 보면서 참 우리가 이런 경험들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좀 근데 생각이 일주일이 들었어요. 지났는데 별로 막 탄핵이 됐다 뭐 이런 느낌이 심하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일선에서 안 있어서 네. 그런 건지 원래 그분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분이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네. 진짜 좀 위중한 시기잖아요. 나라 그렇죠. 자체로 보면. 네. 근데 그냥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좀 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지금 또 청문회가 시작되고 있고 다시 시작되고 있고 청문회에서 하나하나가 이게 정말 이걸 뭐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영화를 보고 있나 드라마를 보고 있나 정말 이걸 이게 청문회를 보고 있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쇼킹하고 믿기 힘든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제일 좀 황당했던 게 내일 토요일 집회 때는 뭐 저기 변기라도 하나씩 다 들고 가자. 그래서 그 청와대에 다 갖다 주자.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올 3월 말에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해관보 정상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정상회의를 끝내고 기념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안 계셨어요. 네, 그분이 안 계신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제 기념 촬영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미국이 그렇게 역대 한미동맹이 가장 좋다면서 어떻게 한국 대통령을 제외시켜 놓고 기념사진을 찍냐. 그래서 외교적 결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담장에 있는 화장실을 그분이 쓰기 싫다고 숙소에 갔다 오는 사이에 갔다 오는 사이에 많이 지나면서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기념 촬영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래서 해관보 정상회의를 가셨다가 용변의 안보를 위해서 기념 촬영까지 빼먹는 이거 참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나. 글쎄 그게 참 특이하고 저는 너무 그런 쪽으로 지금 뭐 이렇게 사적인 부분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새로운 권력 구조와 탄핵에 따르는 어떤 촛불 시민혁명이 박근혜 정책을 탄핵하는 이런 단계로까지 지금 구체화돼야 되는데 온 언론이 이제
대통령 사생활이나 취미 습관 쪽으로 네. 이렇게 너무 언론이 가는 것 같아 좀 걱정스럽다. 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공사 한마디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가장 큰 문제인 보태자면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극단적 이미지 집착이에요. 네. 청와대에서 그 언론사에 그 제공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춘추관에서 그 네, 국내 언론 비서관이 배포하는 거거든요. 행사 사진 같은 거.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골랐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바깥에 나가는 사진을. 그래서 제때 공급 안 된 적이 많습니다. 네. 이런 거 잡히 하나까지 대통령이 다 본다고. 네. 그러니까 밖으로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리고 뭐 지금 뭐 성형 수술이다, 무슨 주사다, 뭐 미용 시술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 것도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대통령이 너무 이미지에 집착을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의상에서 화장에서 피부까지 이런 전체돼 가지고 자기가 어떤 거 만들어진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매일 전전긍긍하는 네. 이런 어떤 이미지 집착.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올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평소에 그걸 만지지 않던 다른 미용사가 머리를 만지는 걸 용납을 못하는. 네. 그러면서 항상 정해진 길에서 그 저기 이미지가 항상 어떻게 구성되나.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저 연설문은 최순실이 대신 써주고 본인은 저 이런 이미지 관리를 하다 보면 국정 고민은 도대체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리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게 결국 소통 부재로 연결이 된 거고 의사결정의 왜곡으로 연결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거는 변형된 나르시즘입니다. 네. 그 하나의 나르시스트적인 어떤 그 상황, 그런 어떤 그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이게 이제 저 어떤 조금 정치란 건 원래 비루한 겁니다. 좀 이렇게 더러운 데도 가고 또 조금 서민들 또 장사미사들도 만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네. 그것이 차단돼 왔던 것이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도 제일 실망하는 대목이에요. 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논두렁에서 모내기 하다가 엄지손가락 단 거 막걸리 마시고 네. 또 뭐 유경수 여사가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 모습을 기대했다는 거지 사실은 네. 이미지상으로. 그런데 그 이미지마저도 갖춰진 이미지 때문에 네. 그 나르시즘 때문에 통제당했던 것이죠. 네. 그런 게 결국은 이 전국이 탄핵 정국으로 오는데 중요한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나저나 정책이 중요하다 하셨으니까 국방부가 5월까지 사드 배치하겠다 지금 그러잖아요. 네. 뭐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물론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그건 말의 제가 진원은 여러 지금 차례 어디예요? 익명이에요.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예.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그거는 국방부는 그렇지만 미국은 노골적으로 조기 배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임스 벤달이죠. 토마스 벤달. 토마스 벤달 남의 이름 바꾸면 안 돼. 저기 지난 그 12월 6일 발언입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은 한국의 탄핵 사태로 대통령 선거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네. 사드 배치도 서둘러야 된다. 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드 배치 시기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아주 놀라운 발언입니다. 네, 네. 굉장히 그러니까 아니 이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임기가 단축됐으니까 이거 변수가 생긴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발언을 아예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하고만 상대하겠다는 얘기인데 주한미군 사령부가 친박사령부다. 그렇지 예. 않냐. 예. 그다음에 한미동맹은 친박동맹이다. 네. 좀 그걸 선언하는 거하고 진배 없다고 봐요. 예, 예, 예. 아니 사드 배치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한국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네. 이걸 대통령 선거 일정을 따져 배치 시기를 앞당긴다 그러면 네. 아예 중앙선관위원장한테 찾아가서 선거 일정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서 사드 배치하겠다. 아예 네. 중앙선관위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면은. 네. 이 정부 안에서 헌법재판소나. 받은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새로운 수수료를 떠내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뭐 허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예. 그런 거예요. 이 탄핵을 둘러싸고 미묘한 국제 정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미국은 이 탄핵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동맹 현안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있냐 없냐로 봐요. 네.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이 탄핵이 변수가 되냐 안 되냐로 본단 말입니다. 네. 탄핵을 그렇게 봐요. 중국은 탄핵이 됐다면 사드 배치를 혹시
철회할 수도 있는 변수가 되냐 안 되냐. 네. 이렇게 또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 정치에 지금 탄핵 사태인데 미국, 중국이 탄핵을 갖고 사드로 물고 들어와. 네, 그렇죠. 이건 참 기분 나쁜 거예요. 네. 네. 아니 우리가 지금 새로운 헌정 체제를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게 바다 건너가면 전부 사드 문제로 변질이 돼가지고 지들끼리 싸워. 네. 그러니까 미국은 더 빨리 배치하려는 것이고 중국은 더 한국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드 배치에 다른 요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전쟁이 지금 본격적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아까 얘기한 토마스 벤달 사령관의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이고 네. 중국은 이제 한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그 고삐를 바싹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언론에 다 안 나와 그러지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예, 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그 일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회담을 푸틴 11년 만에 일본 찾아가서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푸틴이 지금 한국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의 상태니까 뭐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베 신조한테 그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한다는데 그 좋은 생각 아니다.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아베 신조가 그 주변국들에 영향해 주는 문제가 아닌데 왜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금 엉뚱한 문제 가지고 막 그러니까 미중이 한판 붙고 러시아, 일본이 한판 붙고 사드 문제 갖고 이제 옥신옥신하고 있고 다 이 문제 거기에다 탄핵을 다 이 문제에 끌어내요. 야 이게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드는 게 어쨌든 이제 5월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익명이지만 말이 나왔다는 걸로 보면 계속 꼼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의도가 있는 건 같은데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이 올해 예산에도 지금 뭐 예산을 수반하지 않았다고 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부지도 뭐 지금 사실 정확하게 부지 획정이나 아니면 시설 투잡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예산이나 뭐 국방부가 예비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을 것 같고 한데 5월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선거 전까지가 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보면 그동안의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걸 추진해 왔는데 또 트럼프가 되고 나서는 달라지지 않겠냐. 뭐 우리도 지금 난국이지만 트럼프 미국도 난국이니까 트럼프가 과연 이것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것을 동의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미난 질문들이세요. 먼저 저 국내 정책으로 볼 때 국내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사드 배치는 내년 말을 목표로 해서 추진되던 그렇죠, 겁니다. 이건 국방부가 여러 차례 공언했고 아직도 그 계획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는데 그러는 동안에 주한미군이 이걸 흔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8 내지 10개월 내에 배치하겠다. 그러면 대략 내년 여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8군 사령관은 더 땡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5월설이 나온 것이죠.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그 부지공사와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등 모든 일정이 다 부실화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 대토 MOU 체결했다는 거 말입니다. 롯데가 골프장을 주고 국방부가 국유지를 롯데한테 주는 이게 다 지금 체결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국방부가 롯데에 압력을 넣어서 체결됐다고 발표하기로 하자. 사인하기도 전에요. 그래가지고 정작 그거 사인하는 건 1월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다 잘못 알고 계세요. 그건 국방부가 만들어낸 겁니다. 미국에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니 1000억이 넘는 토지를 이렇게 막교환을 시설 공사라고 또 국방부가 주민에게 약속한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 이걸 하는데 5월 안에 이게 뭐 배치가 완료된다? 아니 그럼 공사가 끝나가지고 그게 다 와서 이미 작전적인 어떤 군사 시설로 모든 정리가 다 끝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불가능하죠. 정상대로 한다면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또 엄청난 주민들의 저항과 역풍이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이야기를 수수방관하겠습니까? 이 정부의 무책임성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끝날 좀 꺼내고.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은 사드 기지를 뭐 일개 포병부대에 비유를 했습니다만 미국은 정작 그걸 배치하겠다는 미국은 이건 전략 기지로 보고 있어서 이걸 배치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사드 이 시스템이 C-17 글로벌 마스터라고 불리는 이제 대형 수송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수송기에 이걸 실어와야 되는데 이 수송기가 착륙을 하려면 최소 길이 1km,
폭 30m의 평평한 도로가 필요합니다. 평평한 도로가. 활주로가. 예, 필요한데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일대에 그런 도로가 없어요. 그럼 천상 뭐 근처에 대구공원이나 이런 데 착륙시켜갖고 아주 커다란 궤도 차량에 싣고 이제 그걸 갖다 운송을 해가야 되는데 그게 뭐 그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그걸 갖다 이렇게 무슨 뭐 성조기하고 태클 듣고 환영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만무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더군다나 그 이제 도로 진입구 롯데골프장 도로 진입구 바로 왼쪽에 원불교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종의 투쟁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저항에 들어가면 이거 쉽게 공사가 안 되거든요, 진척이. 그러니까, 이미 예. 제가 어제 그 사드 공대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네. 물리적인 행동까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배치가 강행된다는 데 대한 비상계획을 네. 이미 주민들이나 그 대책위 차원에서는 이미 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저는 우려됩니다. 이게 또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준비보다도 더 앞서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는 누가 봐도 사드 배치에 유리하지도 않은 발언인데 네. 그거는 미국이 아주 중국의 반발에 이 기회에 확실히 제압하지 않으면 네. 중국의 콧대를 확 눌러놓지 않으면은 나중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 판단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사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미국은 더 땡기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대통령 선거라는 국내 정치 상황뿐만이 아니라 주로 미국은 중국을 바라보니까 네. 이 판단이 이제 서 있는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과거에 조지 워싱턴 후 서해 들어올 때하고 똑같은 양상입니다. 네. 원래는 서해 항공모함 들여보낼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중국이 뭐 자꾸 반발하고 치고 올라오니까 그래? 우리 항공모함 집어넣을까? 이래다가 세게 부딪힐 뻔한 거거든. 네. 서해에서. 그때하고 지금 양상이 비슷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작 이거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 방어용이다. 이렇게 말했던 의미는 온데간데가 없고 미중 간의 이게 흥정, 자존심 게임의 핵심 이슈로 등장이 돼버리니까 점점 더 앞당기는 발언을 해버린 거고 빨리 상대방 보고 굴복을 시키겠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가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마저도 깨버리겠다는 저런 기세라면은 그 맥락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정식 트럼프 임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내년 1월 20일부터죠.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니까 1월 20일부터인데 근데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본인이나 트럼프 그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가 발언한 거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일단 알려진 바가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는데 근데 이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왜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한미동맹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도 가장 반발하고 있는 문제이고 러시아 문제까지 개입되어 있는 이 문제인데 왜 이거에 관련해서 아무런 발언을 안 하고 있느냐 이것도 좀 주목할 부분이긴 한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트럼프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가장 이 비즈니스맨으로서 가장 즐겨하는 이 협상 전략이 상대방이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 예?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자기의 가장 큰 뭐 장점이다라고 뭐 예전에 내가 든 패가 뭔지 아직 안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어떤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의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서 도대체 제가 뭐 하자는 거지? 설마 저렇게 하겠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하지 말라면 오히려 더 하는. 예를 들면 이제 방금 전에 그 하나의 중국 그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12월 초에 이제 차잉원 대만 총통하고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들이나 언론들이 당신이 외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미중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들면 미국도 큰 손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 알았어. 이런 뭐 축하 전화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이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는데 정작 며칠 후에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할 때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안 도와주는데 우리가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왜 얽매여야 돼? 더 나가버린 거거든요. 더 나갔지. 남중국해 거론하면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더 나가버린 겁니다. 더 나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무장관.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거론되다가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온 게 이제 그 렉스 틸러슨인가요? 그쪽에 엑스모빌 회장 출신이죠. 거론이 됐을 때 에이 설마 농담이겠지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보란 듯이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예측 불가능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사드 문제에서 좁혀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뭐예요? 트럼프 쪽에서 이걸 갖다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이 전 세계 지도자에서 가장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푸틴이지 않습니까? 예? 국무장관도 이제 틸러슨도 이제 엑스모빌을 회장 맡으면서 러시아하고 굉장히 대형 기업을 맡고 있고 오랫동안 푸틴하고 친분을 갖고 있는 이런 또 인물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친러 정권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푸틴은 또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기에는 사드를 좀 레버리지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른 한편 푸틴하고 좀 잘 지낼 것 같으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상황이어서 이것도 예측하기 힘든. 자,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그 참모들 면면을 보면 네. 지금 미국이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데 지난 60여 년 이상 유지해왔던 문민 통제 원칙이 깨지고 있습니다. 링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규모 상비군은 중앙의 상비군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네. 군이 강해지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다. 네. 이러면서 모든 그 군 체제를 주방위군 체제로 바꿔놨고, 네.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모든 그 동안의 그 미국의 자유주의적 전통을 종합한 거를 하나의 규범으로 만든 게 이제 국방 골드워터 니콜스법. 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국방 재조직법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일관된 원칙은 군은 민간인한테 복종해야 된다. 네. 이래가지고 군 출신은 아예 법으로 국방장관이 못 되도록 막아놨어요. 네. 그래서 콜린 파웰이 국방장관이 안 되고 국무장관이 된 겁니다. 네. 부시 정권 때조차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백악관의 안보보좌관하고 NSC의 그렇죠. 안보보좌관이죠. 마이클 거기하고 플린. 네. 그다음에 매티스 저기 국방장관이 네. 전 그 중부군 사령관이 그렇죠. 예비역 장군이 이제 임명되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그 군 출신 인사들을 거의 안보 정책의 핵심에 가장 최전방에 배치를 해놨다는 건 뭐냐면은 네. 상원에서 이거 국방 재조직법 위반이니까 그 법에 대한 면제 절차를 거쳐줘야 돼요. 네. 법적으로는 그냥 임명이 안 되는 그렇죠. 인사랬어요. 예, 예. 특히 국방장관은 그렇죠. 특히 국방장관은. 네. 이거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부터 남북전쟁 이후로 지난 어떤 그 100 몇십 년 동안 유지돼 왔던 미국의 전통을 깨는 겁니다. 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 임명을 강행하려면 물론 공화당이 다수니까 인준이 될 걸로 봅니다만은 그러지만은 법에 대한 면제 그 의결까지 해줘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순수 군사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지 부시의 일방주의는 뭐야? 하나의 어떤 미국이 전 세계와 새로운 2차 계약. 이제는 미국과의 계약은 끝났고 전 세계와 계약,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전 세계로 확산하고 필요하다면 남의 나라 주권까지도 제한하면서 개입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네. 이걸 했던 것조차도 민간의 문민 그 보수주의자들이 주축이 돼서 전 세계의 어떤 그 자기들식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물론 실패했지만 이라크에서 실패했고 아프간에서 실패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것과 달리 그러한 어떤 세계적인 전망도 아니라 순수하게 힘의 관계만 계산을 하는 순수 군사주의자들이 네. 이런 정책 결정까지 다 장악해버림으로써 뭐냐 하면은 어떤 군사력에서 유불리만 따져서 즉시 판단이 가능한. 그러면서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건 길게 보는 게 다소 전략적인 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대외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오로지 이제 중국의 힘의 그 확산을 저지하면서 끊임없이 중국 포위 전략으로 군사력을 앞세워 가지고 힘을 앞세운 어떤 자기 과시형 이런 어떤 안보 정책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외교안보 라인이 군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또 이제 그 미국 외교 수장은 CEO, 기업 CEO 출신을 앉혔단 말이에요. 공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이런 사람을 이제 본인도 그렇고 국무장관도 그렇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가 도대체 전략적 모성.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뭐 대선 유세 때는 좀 이렇게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보 최전선에는 군 출신들을 앉혀놓고 있고 또 강경 성향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있고 외교는 본인도 그렇고 국무장관 지명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그게 의도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인 전술이다 이런 얘기들 근데 누가 배치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 그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 별명은 미친 개입니다. 그러니까요. 중부군 사령관 할 때 오바마하고 정면으로 충돌해서 결국은 저 아프간 이라크에서 병력을 빼려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던 아주 야전의 어떤 메가더 장군 비슷한 사람이에요. 스타일상으로. 아이젠하워 같이 고개 숙이질 않아요. 메가더는 남 앞에 고개를 숙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군신이었습니다. 군신. 대통령도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미국의 메가더 전통, 이걸 맥 전통이라고 하는데 아이젠하워는 아이크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빼닮은 하나의 군사주의자고 그게 오히려 트럼프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군사적 행동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이건 정말 뭐 클라우제비치의 교과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군신에 가까운 어떤 이미지로 그러면서 정치 권력에 맞섰던 그 이미지로 이렇게 다시 이제 국방 조직을 장악해 들어갈 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우려되는 바 있습니다. 원래 미국 국방부의 기본 임무는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입니다. 2030년, 2040년 이렇게 해서 장기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 이제 의견을 수합해서 단순한 국방부가 아니에요, 펜타곤은. 근데 그런 전통들이 좀 사라지고 대신에 이제 미국의 어떤 본격적인 힘의 우위를 앞세우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국무부는 돈을 앞세우는 대외 정책, 국방부는 힘을 앞세우는 대외 정책. 그래서 돈과 군사력이라고 하는, 돈과 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수레바퀴에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수레가 굴러간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물론 변수는 많겠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그리로 갈 공산이 크고, 또 국무부의 부장관은 벌써 존 볼튼, 전에 네오콘의 아주 제일 강성한 네오콘의 대변인격이었던 그 사람이 또 왔었잖아요. 미 국무부 차관 때 한국 방문했을 때 제가 한번 만났어요. 그때 만났어요. 노무현 대통령 안 만나준다고 막 땡깡 부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아니 일개 국무부 차관이 한국에 와서 한국 대통령이 안 만나준다고 땡깡 부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툭하면 북한 그냥 씹어 먹을 것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주렁주렁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자가 귀환을 했다. 부시가 내친 네오콘이 트럼프의 귀환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트럼프의 일종의 용인술 이런 어떤 측면에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의 마음은 이제 국무장관 지명한 이제 틸러슨한테 가 있는데 이 사람을 관철시킬 수 있는 카드로 존 볼튼 국무장관 부장관직을 같이 동시에 띄움으로써 미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그래도 틸러슨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 있겠지만 존 볼튼은 안 된다. 공화당 주체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일종의 틸러슨을 기용하기 위한 카드로 존 볼튼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해석도 있는데 물론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정말 존 볼튼이 국무부 장관이 되면 미국이 워낙 거대한 나라이고 전 세계를 갖다 자기가 나와버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나라이니까 주로 국무부 장관이 맞는 부분이 아시아 쪽이 많거든요. 중국이라든지 대북 정책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존 볼튼이 되면 정말 큰일 나죠. 그 양반은 확신범이에요. 확신범. 확신범이에요. 확신범이어서. 그래서 탄핵을 당했던 사람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 이제 이제 부시 행정부 때 하도 본인이 뭐 국무부 부장관 달라 장관 달라 막 이렇게 땡깡 부리다가 그럼 너 유엔 대사로 가 보냈는데 미 상원에서 인준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될 정도로 당시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는데도 공화당조차도 난색을 표할 정도로 굉장히 좀 미국 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인물인데 그 양반이 국무부 장관이 되면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뜻 보면 무질서한 가운데 좌충우돌형의 어떤 충동적인 리더십이면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퍼스트 또 자기 국익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구체화될 걸로 봅니다. 네. 뭐 그것이 어떤 양태로 될지는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당분간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일각의 예컨대 연세대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기회다. 저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 한국 하기의 나름에 따라서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는 저 트럼프를 상대할 때 우리가 만일에 미국의 전략 구상, 이 동맹 구상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면 네. 페널티가 예전보다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네.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이 초기에 그 조지 부시를 상대하는데 버거웠던 거는 툭하면 막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주한미군 빼버리겠다. 네. 또 어떤 때는 와서 이라크 파병 좀 해달라. 네. 뭐 또 용산 기지를 뭐 평택으로 하는데 뭘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식의 그 툭툭 던지는 아젠다들, 또 북한을 서지컬 스트라이크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초기는 거의 트라우마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극단적 상황까지 갔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2002년에 불었던 반미 열풍,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시작된 우리 사회의 엄청난 미국에 대한 반감 고조와 그 흐름에 편승해서 노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시로 페널티를 준 겁니다. 여러 가지로 괴롭혔어요. 근데 주목할 게 뭐 있냐, 그 당시에 주목할 게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미국을 잘 알기 힘듭니다만, 그러니까 2000년 12월 말에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도널드 럼스펠트지 않습니까? 네오콘의 아주 이론가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소식을 접하고 이 럼스펠트가 자기 부하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예, 그걸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비밀 해저 문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에서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노무현이 당선된 건 우리한테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미 럼스펠트에서는 이른바 이제 그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GPR. 예, 이런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는데 계속 뭐 한국이 미국한테 작전권 갖고 있고, 예, 계속 저기 대북 그 억제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면 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주국방을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이 당선됨으로써 우리가 자기들의 군사 전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런 어떤 이제 편지들을 돌리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인 겁니다. 그게 이제 역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제 표현적으로 보일 때 굉장히 반미적인 어떤 그 색채가 좀 강해 보였고,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심 그걸 또 이용을 하는, 예, 이런 어떤 또 미국의 이런 미국의 있어서. 힘이라는 건, 그 슈퍼 파워라는 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자기들이 쓸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네. 한국이 이렇게 되면 그에 맞게 우린 전략의 선택지를 바꿔버릴 거야. 네. 다른 식으로 활용하면 돼. 네. 이게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너무 낙관도 해서도 안 되지만 비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강대국의 어떤 그 특권이 없는 나라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기 트럼프가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어떤 전략 구상을 오바마한테서 일부는 유산으로 물려받으면서 쭉 밀어붙이겠다고 할 때 사실 한국이 움찔움찔하면 한번 손보겠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뭐 트럼프가 등장하니까 우리 외교안보 관료들은 가서 지금 줄 서지 못해 난리거든요. 모든 국회 보고서가 지금 외교부만 봐도 트럼프에 대한 뭔 대책, 누굴 만나고 누굴 보내고 이런 대책으로 다 꽉 차 있어요. 가서 눈치 외교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교안보에서 난 적절한 행태라고는 안 보지만, 네. 이런 식의 어떤 굴욕적인 것이 우리한테는 매우 좀 모멸감을 주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은 거라고 봅니다만, 그 배경은 이해를 한다고. 네. 확실히 겁을 먹었어요. 확실히 겁을 먹었고. 모르니까. 그러면서 무슨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약소국 정서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서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두려움에 사실은 약자는 쉽게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데, 그게 우리 국가 엘리트들이 지금 먼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은 아직까지는 안정돼 있고 충분히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국가 엘리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국가 엘리트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두려움, 걱정을 갖고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대한민국의 국익, 미래의 이 미래와 잘 부합하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혹시 트럼프가 사드 결정을 번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혹시 지금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북한하고 자기가 대선 주 때 얘기한 것처럼 북한하고 뭐 직접 대화에 나서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큰데 사실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선택하건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력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드 문제도 이거 배치 결정을 해서 지금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2014년 6월달에 그 요청한 이후로 우리가 30개월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앓아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배치하느니 마느니 걸 떠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로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운 눈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물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준비된 전략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발언권 자율성, 그 다음에 어떤 외교적 역량이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천안문 성로에 올라갈 때까지는 좋았지. 균형 외교를 외칠 때만 해도 좋았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얘기할 때까지도 좋았지. 다 좋았지. 그러면서 외교적인 역량이 확대돼 간다는 착각을 했죠. 거기서 단지 북한을 빼버린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자 그 빼버린 후과가 사방에서 도처에서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강대국에서 받은 압력은 뭡니까? 미국, 중국에서 똑같이 받은 압력은 너 누구 편이야? 도대체 어느 편이야? 어디에 줄 서는 거냐? 이런 압박에 양쪽에서 시달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됐고 이젠 일본에서까지 뺨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속으로 위안부 협상을 굴욕적으로 해서 갖다 바친 겁니다. 이게 일본에다가. 자, 이렇게 외교적인 참사가 일어난 게 지난 1, 2년인데 이 상황에서 주변 정세에 큰 변수가 생긴 거예요. 미국의 새로운 정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승자박을 하고 외교적 기반을 잠식해온 정부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남은 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상대해 줄까 이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패도 없으면 계속 자기가 그러니까 리더십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바꿔져 가지고 우리가 국가가 면모를 일신해야 그게 외교의 힘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금치산 대통령이고 저 청와대는 거의 농성장 됐다고 요즘 검찰 수사에 대해 가지고. 그러는데 저런 집단은 보십시오. 이제 구청의 민원실장만한 권력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 보면은. 뭐 자기가 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박탈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다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된 듯이 행사하면 이번에 야당이 가만 안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국가는 무정부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빨리 면모를 일신해 줄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제공 못하면 주도 당하고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계기로 이 탄핵 국면을 다 활용합니다. 저 국가의 취약성을 그대로 이용해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특히 사드 문제 갖고 맘 놓고 싸우는 거예요. 한국 의견은 필요가 없어. 미중 양쪽에서 그래요 지금. 자, 우리가 방송을 마치기 전에 이것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그 트럼프가 트위터에 그런 걸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F-35 너무 비싸다. 그것도 재밌는 이게 이제 이거 도무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취임하면은 몇백억 달러 깎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남의 이 나라 얘기가 아닌 게 우리가 거의 8조 원 가까이 들어가지고 이걸 40대 구매하기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미국이 그 미국의 단가를 낮추려면 사주는 나라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사주는 나라들이 많지 않으면 사기로 한 나라들이 더 많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 어떻게 좀? 저는 그 F-35에 대한 트럼프의 적대감이 드러났다. 이거는 돈 먹는 하마다. 이런 걸 특히 트럼프가 싫어하고 혐오해요.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MD도 뭐 미사일 방어도 막 두들겨 팬 이유가 도대체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니들이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는 알아? 그런데 아직도 결과가 없어? 이런 걸 트럼프는 굉장히 혐오하는데 F-35가 눈에 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록히드 마틴을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록히드는 납작엎드려요. 거기에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물론 한국에 공급하는 가격도 싸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쁘지는 않아요. 요 현상만 바라보자면.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겨우 연명이나 하고 있는 F-35 개발 35 개발 프로젝트가 몇 번 더 얻어맞으면은
완전히 고사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트럼프는 그걸 쌩까고 무시해버리는 건데 네.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군부나 다른 군사안보 합체 쪽에서 곧 반격이 있을 겁니다. 걔들이 그냥 당할 애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뭐 이미 전 세계에서 외면받은 전투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처는 못 구하고 네. 어느 정도 져주는 척 하다가 이제 되치기로 들어가겠죠. 네. 그 싸움도 볼만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키드 회장이 바로 이제 반박이라기보다는 해명성으로 이제 발언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F-35 우리가 만들면서 무려 14만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일자리잖아요. 그런 거. 그 일자리를 지키려면 당신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사줘야 된다. 1조 달러가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사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개기는 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갖다 일자리로 갖다 진정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인데,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우리가 동맹 관계 또 유심히 봐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고 나서 주로 많이 얘기 나온 게 방위비 분담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방위비 분담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히려 그건 작아. 그러니까 지금 연간 9천억 원 정도 주고 있는데 미국에 그 돈도 다 못 쓰고 있어요. 못 써요. 예, 그 돈도 다 못 쓰고 있는데 그거 더 늘리면 불용액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아니 이제 그런데 쓸 용처는 정해져 있죠. 네. 그거는 미국의 새로운 기지 조성 쪽으로 이미 쓰기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적립금이 많다는 의미지 안 쓰는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방위비 분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호스트 국가에 다 비용을 분담하는 거는 압력이 강화되고 그걸 더 넘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게 적립금이 너무 많아서 제때 안 주고 있어요. 밀린 돈이 또 몇천억 원 된다고. 그것도 빨리 내놓으라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국방비 자체를 증액하라는 이런 요구가 순서대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방부는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이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서 지금 국방 예산을 전략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국내에 상당한 어떤 호응 세력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 돈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무슨 돈이 있어 그거야. 지금 뭐 경제가 지금 보십시오. 어제 금리 인상하고 그거 아니라도 지금 모든 거시경제 지표가 지금 동반 다 추락입니다 지금. 그 지금 정치의 위기가 얼마 있으면 민생의 위기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때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국방비를 팍팍 올려준다? 이거 거의 자살행위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국가 망하는 길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결국은 거기에다가 중국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페널티가 체감이 되기 시작하는 이것까지 이제 악재란 악재는 다 겹치고 나면은 이제 국방비 줄여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요. 특히 그 중에 무기 도입비, 해외로 나가는 거, 미국에 가는 거, 이거 안 줄이면은 이거 버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이런 정치적인 혼란상이 앞으로 어떻게 기결이 될지, 그렇지만 이제 다가오고 있는 어떤 이제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외교 위기, 일종의 복합 위기가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局面인데, 일종의 우리가 뭐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표현을 따지면 기승전 남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게 요즘 북한이 조용해요. 조용해. 왜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뭐 얼마 전에 미국 고위 관료들 만나갖고, 전직 고위 관료들 만나갖고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우린 트럼프에 대해서 모른다. 그 제가 어떻게 나올지 좀 그때까지 지켜보겠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내년 봄에 하는 한미 군사훈련 한번 보겠다. 그때 세게 나오면 우리도 거칠게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북한이 좀 아무튼 뭐 좀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좀 다행이고, 결국 이런 문제, 트럼프가 한국한테 어떤 청구선을 내밀지, 사드 배치가 추진될 때 중국한테 어떤 추가적인 보복이 있을지, 그 공간을 활용해서 또 일본은 어떤 또 이속을 챙겨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남북 관계에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기 전에 빨리 정치가 제대로 안정되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역대 정권 중에 이렇게 국가를 경제 안보 양면에서 깨끗이 말아먹고 퇴진하는 정권은 없었어요. 아마 YS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는 경제만 그랬지. 안보도 그랬지 사실. 그런데 이렇게 깨끗이 말아드셨습니다. 국민들이 그 말아드시는 육수가 되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쪽쪽 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시 희망적 상황으로 복원해내느냐, 이게 시대 정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남북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너무 망가져가지고 단기간 내에 어떤 그럼요. 경우에도 복원되기 예. 저는 힘들다고 봐요. 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주변 외교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야흐로 외교의 계절이 저는 왔다고 보고 그런 가운데서 새롭게 심기일전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네. 빨리 구축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네. 이게 장기화되면은 전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봐요. 네. 결국 이제 문제의 핵심은 정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거듭 확인할 수 있고 그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번에 촛불 집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민들의 의지, 국민들의 요구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일단 우리가 보여준 셈이에요. 네. 이제 앞으로도 그런 어떤 국민의 힘 또 의지, 희망에 따라서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고 지금 높아지는 복합 위기의 파고를 슬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에 우리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